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의 과학 터치에서 인간과 바이러스, 적인가 동지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충남대학교에 근무하는 김연수라고 합니다. 제목이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먼저 오늘 잊어버리고 강연을 끝내기 전에 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이러스도 많이 있고, 또 인간의 동지로서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현생 인류로 진화하게끔,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바이러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중에는 인간의 적인 바이러스들도 있고 또 동지인 바이러스들도 있죠.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부터 하나 내볼게요. 인터넷상에 보면은 다양한 비슷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10가지는 뭘까요? 답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 중에 하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쉬비를 보면은 이렇게 포이즌, 독개구리가 되겠죠. 또 버팔로라는 물소. 또 북극곰, 우리는 굉장히 순한 동물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고, 코끼리도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 악어, 사자, 상어, 그 젤리피쉬, 우리 아주 바닷가에서 해파리라고 하나요? 예. 그 다음에 코브라. 자, 1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들? 네, 1위는 모기라고 이제 이 인터넷에서는 결정을 했네요. 왜냐하면 1년에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매년 모기가 전파하는 바이러스나 원생동물 때문에 죽기 때문이죠. 모기가 전파하는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흔히 뇌염, 또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모기가 전파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되죠.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120년 전에 벌써 1900년대에 이미 모기가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죠. 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중간에 파나마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고, 파나마의 양쪽이 대서양, 한 곳은 태평양. 여기서 운하를 만드는 공사가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아주 대공사가 일어났는데, 그 공사 도중에 많은 인부와 또 파견되어 있는 미군들이 출혈열이라는 병에 걸려서 많이 사망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군의관을 파견해서, 과학자를 파견해서 원인을 알아보라 해서 파견된 과학자들이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박테리아보다도 작은 현미경으로도 관찰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미확인 어떠한 물질이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나중에 이것이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구상의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그 이전에는 바이러스 하면 그거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아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바이러스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기생하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은 아주 가장 작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바이러스가 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바이러스란 Obligate Intracellular Parasite, 즉 살아있는 생명체 세포 안에 침입함으로써 세포 안에서 증식하는 기생 생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생명체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일반 현미경으로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노파티클, 나노입자, 나노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나노물질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작은 물질이죠.
바이러스, 여기가 인간의 애니멀 세포가 이 정도라면은 바이러스는 애니멀 세포보다도 약 1000배 정도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사람의 세포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에이즈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나오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이렇게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하나의 세포가 굉장히 거대하죠. 여기에 밑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파란색이 사람의 면역세포, 벽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 초록색 점들이 사람의 면역세포에 감염해서 증식한 바이러스들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영상을 찍은 사진이죠. 흔히 우리가 숫자와 어떤 생명체를 비교하는 재미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인간 세포에는 염색체가 46개가 있다는 거 모두 아실 겁니다. 아버지한테 23개, 엄마한테 23개 받아서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세포 하나에 있는 46개 염색체를 일렬로 쭉 나열을 하면은 약 2m의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좀 저 북부의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이 아주 키가 큰 사람들은, 덩치가 큰 사람들은 한 사람당 약 10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동양인이나 좀 체구가 작은 사람들은 약 6, 7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세포 하나에서 나온 염색체의 길이가 2m라면 한 사람 몸에 있는 염색체를 모두 합치면 약 10조 킬로미터로 일렬로 나열이 됩니다. 10조 킬로미터라는 게 상상이 안 되시죠?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고 지구에서 달의 거리가 약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한 사람에서 뽑은 염색체들을 일렬로, 일렬 정도로 해쳐모 하면은 10조 킬로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정보, 유전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죠. 일반 현미경으로는 관찰되지 않고 전자 현미경으로는 우리가 바이러스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 B형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또 우리가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궁암, 난소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파필로마 바이러스, 구제역 바이러스, 이런 것들의 전자 현미경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요즘은 전자현미경이 훨씬 더 발전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크라이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해서 아주 초저온 전자현미경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모양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슈퍼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바이러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거의 모든 바이러스는 모습이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와 같이 정20면체를 이루고 있는 바이러스와 이러한 헬리컬 구조, 우리가 나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바이러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모든 바이러스의 모습은 사이즈가 좀 다를 뿐이지 모습은 이렇게 정20면체의 구조 또는 이런 나선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이유는 이러한 3차 구조에서 가장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구조, 스테이블한 구조가 바로 정20면체 구조이고, 그 다음에 나선형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생명체가 가장 똑똑한 형태의 구조를 갖다가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는 언제부터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기원전 1000년 전에도 보면은 만들어진 미이라에도 보면은 이렇게 천연두로 인한 피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이미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또 기원전 37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5700년 전이 되겠죠. 이때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비석에 보면은 이 제사장을 보면은 여기 소아마비를 앓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미 기원전 5000년 전에도 있어서 인류를 괴롭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바이러스는 존재했던 겁니다. 이 사진은 뭐를 보여주냐면은 사람들이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또는 말을 할 때, 큰 소리로 얘기를 할 때 입안에서
만들어져서 퍼지는 침방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비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끼면은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이 많이 방지가 되고 또 상대방도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은 마스크를 통해서 나온 비말이 또 상대방에도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차단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도 이미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비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말 안에 이제 수많은 바이러스가 포함돼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바이러스들은. 그러면 도대체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는 얼마나 많이 있을 건가?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모든 공간에는 바이러스가 꽉 차 있습니다. 교실에도, 방에도, 영화관에도, 카페에도, 체육관에도 어디에든지 바이러스는 있고 손잡이에도 있고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바이러스는 늘 묻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전 세계에는 물에만 약 10에 30승계의 박테리오페이지는 박테리아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아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인데 약 10에 30승계가 존재한다라고 계산됩니다. 이 박테리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박테리아 10에 30승계를 다 모아서 무게를 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코끼리의 무게를 다 합한 것보다 1000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바이러스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바이러스의 바다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바이러스만이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박테리오페이즈를 일렬로, 자, 너희도 일렬 정도로 헤쳐 모여 하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박테리오페이즈를 일렬 정도로 줄을 세우면은 약 200밀리언 라이디어, 즉 200의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 2억 광년의 거리만큼 줄을 서게 됩니다. 2억 광년.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가늠하기 힘든 먼 거리죠. 2억 광년. 우리가 이게 안드로메다 성운입니다. 이게 지구에서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250만 광년보다도 거의 100배 이상, 100배 정도가 멀리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수의 바이러스들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거의 4만 종류의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모든 박테리아, 식물, 동물,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에 감염해서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린 사진이죠.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하나의 인간 면역세포 T셀이라고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셀이죠. 사람의 대표적인 면역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T세포라고 하는 이 T세포의 표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에이즈 바이러스는 주로 인간의 T세포에 감염을 해서 T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인간의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래서 이 면역 결핍증이라는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T세포에서 증식해서 나오는 바이러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의 점들이 바이러스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면역 결핍, 사람의 면역을 결핍시키는, 즉 면역력을 억제하거나 없애버리는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면역력이 없게 되니까 수없이 많은 질병들에 걸리게 됩니다. 이 환경에는 바이러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은 박테리아 그리고 많은 곰팡이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있으면 그러한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해도 우리의 면역력이 정상이면은 사람은 그 질병들, 박테리아나 곰팡이들에 의한 질병을 방어할 수가 있지만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죽어나가면 이제 우리가 숨 쉴 때 들어오는 많은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 면역 결핍증,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그러한 질병이죠.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이 치료제가 많이 보급이 되지 못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은 인간의 기대 수명이 어떤 나라들은 30세밖에 안 되는 나라들도 아직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 남짓해서 백신이 개발이 됐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아직 인류에게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발견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개발이 됐지만,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는 백신을 개발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지만 어떠한 바이러스는 백신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신문에 난 사진에 있는 사람은 23살 때 에이즈로 사망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20살 땐가 20살 땐가 19살 때 감염을 했었죠. 대학생 때. 어떻게 감염이 됐냐면은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고 조사를 해봤더니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피가 났고 역시 치료를 하던 치과 의사도 아마 손에서 피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치과 의사가 안타깝게도 에이즈에 걸렸던 의사였고 몰랐었죠, 자기도. 그래서 이때 에이즈에 걸린 후에 이 학생은 그냥 치료만 받고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과감하게 인터뷰를 하고 신문기사에 나와서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에이즈에 걸려 있고 내 목에는 지금 곰팡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신문의 제목입니다. 에이즈 테스트에 대한 디베이팅, 즉 논쟁을 불러일으킨 심볼이다. 이 여학생이 심볼이 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모든 의료진은 의무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됐는지 감염되지 않지, 에이즈 바이러스에 HIV에 감염됐는지 감염되지 않았는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그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다라는 주장이 맞붙게 된 거죠. 결국 결론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병원 치료실에 CCD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디베이팅이 오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진지하게 논의가 돼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이 해야 할 필요성, 또 그거를 진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촉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신문기사 중에 AI. 자, AI. AI 하면은 사실은 또 다른 말도 있죠.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인공지능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AI는 Avian Influenza, 즉 조류 독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류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avi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people 대신 human이라고 부르듯이 조류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avia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류의 감염에서,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 같은데 또는 철새에 감염해서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avian influenza라고 하죠. avian influenza가 유행하게 되면은 사실 많은 닭이나 오리 농사, 오리와 같은 그러한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AI가 조류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또 돼지에 감염을 하게 되면은 신종 독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신종 독감이 유행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신종 독감이라고 부른 독감은 사실은 멕시코에서 처음에 유발된 독감이고, 이 독감은 돼지에서 유래한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즉 돼지의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변종이 만들어져서 사람에게까지도 전염을 시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됐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멕시코 독감, 돼지 독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종 독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독감은 뭐 수없이 오랜 많은 기간 동안 이제 인류를 굉장히 괴롭히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죠. 여기 1918년대에 인간 기대 수명, 이 1918년대에 보면은 약 40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1918년이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던 때인데, 이때 전쟁터에 나갔던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이 독감에 희생이 됐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희생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사이가 독감에 걸려서 사망했다라고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는데, 그 당시 발행됐던 우리나라 신문에도 우리나라에도 독감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날 정도로 전 세계를 강타한 독감입니다. 이게 스페인 독감 발병 당시 미국 포틀리티 응급병원에 수용된 독감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류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 많은 식물들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많은 농작물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많은 새우, 양식장에서 크고 있는 새우들 또는 송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폐사가 됩니다. 인간에게 질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많은 옥수수, 담뱃잎 같은 농산물들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거죠. 왜 우리가 바이러스를 연구하느냐?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인간 또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동물이나 식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은 유전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병리학, 아주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이 돼서 연구를 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학문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우리는 그럼 우리가 신종 독감 바이러스는 어떻게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그림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를 도식화한 바이러스입니다. 안에 보시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8조각의 RNA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인간은 23종류의 염색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8종류의 RNA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8종류의 RNA 염색체 중에서 HA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4번 염색체, 그리고 NA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8번 염색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이 HA라는 단백질의 종류가 약 16종류가 있고, NA라는 단백질의 종류가 약 9개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의 바이러스에는 한 타입의 HA 단백질, 한 타입의 NA 타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는 H1N1, 어떤 바이러스는 H9N5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H1N1을 갖고 있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오리에 감염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훌쩍 날아가서 돼지에 H1N5라는 타입을 갖고 있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와 섞여서 했을 때는, 그것이 섞여서 예를 들어서 H1N5 또는 만약에 H2N2를 갖고 있는 것이 H1N1과 섞여 있을 때는 H2N1,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섞여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정말 우연히 이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까지 전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라면은, 그것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감염의 경험이 없었던 바이러스라면은, 사람은 그 방어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아직까지 예방접종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WHO 같은 세계 보건기구는 전 세계 각 나라랑 공조를 해서, 자, 내년에는 어떤 종류, 어떤 타입의 HA 타입과 어떤 타입의 NA 타입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유행할까를 미리 파악을 해서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의 바이러스 타입에 대한 백신을 미리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신종이라고 나왔던 바이러스는 사실은 신종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인류에게 감염됐었던 바이러스입니다. H1N1 타입의 스와인플루, 즉 주로 돼지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들이 변형을 일으켜서 인간에게도 전염을 했던 것이죠. 이때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대형 제약회사에서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 H 단백질과 N 단백질 중에서 N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해서 구조적인 연구를 해서 이 N 단백질에 결합하는 저분자 물질들을 찾아내서 이 저분자 물질들을 독감 바이러스 감염 초기에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이 저분자 물질들이 이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N 단백질에 가서 붙어서 이 N 단백질의 기능을 방해해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전으로 인플루엔자, 독감을 갖다가 치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발된 치료제들이 이렇게 러란자라든지 타미플루,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독감 반응, 독감 검사를 해서 양성이네요, 독감에 걸렸네요 하면은 이런 약을 처방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제 치료제 또는 예방 백신을 만들게 되죠. 작년부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시달리고 있죠. 지금은 모든 전 세계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는 이제 환경이 됐고, 하루빨리 우리가 마스크 없이 일상을 영위하는 그러한 곳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많은 의료진 또 수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약 100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8조각의 RNA 지놈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가닥의 RNA 지놈을 갖고 있지만, 이 한 가닥의 RNA가 굉장히 큽니다. 약 30kDalton, 약 30만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바이러스죠. 여기에 보면은 박쥐에 감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천갑산에 감염하는 바이러스, 또 지금 사르스1, 사르스 바이러스, 우리가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인간을 공격했던 사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메르스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적으로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코비드-19, 사르스2 바이러스가 박쥐에 감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거의 96% 일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을 갖다가 진행을 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4종류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바이러스를 일으킨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는 사르스2코브2 바이러스이고, 이 사르스-코브2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지금 개발돼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치료제가 또 개발돼서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체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이 유전자에서부터 나오는 단백질들의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이 단백질 중에서 코로나가 증식하는데 어떤 키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에 대한 저해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저해제가 1개, 2개 이상, 3개 정도 개발이 된다면 아마 인류가 백신과 함께 이 치료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레트로바이러스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하워드 태민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이 하워드 태민이 연구했던 위스콘신 대학의 전경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자리해 있는 대학입니다. 여기에서 평생을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신 분이고, 이분이 연구하신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2가닥의 R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습니다. 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고, 여러 척추동물, 많은 척추동물, 인간을 비롯한 여러 척추동물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척추동물의 암을 일으키고 에이즈를 일으키고, 아까 에이즈를 일으키는 에이즈 바이러스도 바로 레트로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이 과학자 하워드 테이민 박사는 레트로바이러스의 일생이 어떻게 세포에 감염을 해서 어떻게 새로운 바이러스를 증식해서 내보내나 하는 이러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1975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척추동물의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에이즈,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를 변형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이 바이러스의 어떤 요소들을 제거하면은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 에이즈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인체세포에 잘 감염을 해서 효율적으로 감염을 해서 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제거하고 그 바이러스에서 오히려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유전자를 바이러스 유전자에 우리가 삽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자 유전학, 우리가 리컴비넌트 DNA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재조합 DNA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저희 과학자들은 이러한 바이러스를 아주 자유롭게 조작을 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조작을 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빼내고 없애고 거기에 질병을 오히려 다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오히려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천성 면역 결핍증, 즉 부모로부터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암을 일으키는 레트로바이러스에 이 아이가 결핍된 유전자를 도입해서 새로운 바이러스, 재조합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 아이의 면역세포에 도입을 한 겁니다. 이것이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1990년, 지금부터 32년 전에, 31년 전에 이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레트로바이러스를 연구했던 분, 재조합 DNA 테크놀로지를 연구해서 가능하다라고 증명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바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 지식들을 이용해서 환자에게 유전자 치료를 적용했던 과학자들이 있었기에 이 개발이 성공을 했던 거죠. 이 아이들이 1990년도에 바로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를 제거하고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 아이들이 결핍됐던 유전자를 도입한 바이러스를 처방받은 처리받은 치료받은 아이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죠. 이러한 유전자 치료에 이 암을 일으키는 또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사용되는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이 아이도 역시 바로 선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리는 환자인데 이때 아직 치료받기 전에는 이렇게 아이솔레이터라고 하죠. 병원균이 없는 이러한 방에 있어야 되죠. 치료를 받은 뒤에는 치료를 받는 모습이고 치료를 받은 뒤에는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마스크만 끼고 야외에 나와서 산책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은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조작해서 이제는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많은 난치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많이 걸리는 병이 뇌종양 아니면은 백혈병입니다. 자, 이 아이는 백혈병에 걸린 아이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이인데 암을 일으키는 레트로바이러스 또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레트로바이러스를 조작하여 이 아이가 백혈병의 암세포와 싸우도록 이 아이의 면역세포에 무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와 같은 바이러스, 암을 또는 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이 무기를 실어서 이 무기를 이 암 환자의 면역세포에다가 전달을 해서 이 면역세포를 다시 환자 몸 안으로 주입을 하면은 무기를 장착한 면역세포가 이제 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찾아다니면서 암세포와 싸워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러한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 치료법을 우리가 지금 현재 CAR-T 세라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백혈병을 치료하는 CAR-T 세라피는 10명 치료하면은 7명 내지 8명이 완치를 시키고 있는 아주 기적의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뇌종양, 우리는 뇌암에 걸렸다, 뇌종양에 걸렸다 하죠. 아직까지 뇌종양에 걸린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 허가받은 치료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에다가 뇌종양을 만들어 놓고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뇌종양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실어서 뇌종양에 찔렀더니 이렇게 뇌종양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안암, 레티노블라스트마를 만들어 놓고 역시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암 세포를 치료하는 무기를 실어서 이 안암에 처리를 했더니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도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죠. 자, 또 하나 태어나면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눈이 안 보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눈이 안 보이는 환자들도 역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눈이 보일 수 있는 치료 유전자를 전달을 하게 되죠. 예, 소리가 좀 나오죠. 자, 보시면은 이 아이는 두 눈이 모두 안 보였는데 일단 한쪽 눈에만 바이러스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눈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눈만 보이게 한 다음에 한번 걸어봐, 화살표를 따라 걸어봐 했더니 안 보이니까 못 걷죠. 지금 못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받은 눈은 안대로 지금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안대를 바꿔서 치료받은 눈을 오픈하고 걸어봐 했더니 역시 화살표를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다가 이 안 보이는 눈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치료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주사 한 방에 한 번 주사에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을 치료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눈도 치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게임도 하고 나가서 아버지랑 야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완치가 되는 유전자 치료의 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난치성 질환이라고 알려졌던 여러 가지 유전병 암들이 지금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에 바이러스를 치료제로 다시 우리가 재조합해서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 자, 그러면 우리 내 몸 안에는 어떤 바이러스들이 있을까?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영어로 돼서 죄송한데 제가 한국말로 좀 고쳐야 됐었는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100이라고 본다면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 염기 서열을 100으로 본다면 우리 유전자를 그중에 유전 염기 서열의 35% 여기 8%를 합치면 거의 40%가 넘죠. 얘네들이 엔도지너스 레트로바이러스 또는 레트로 트랜스포전. 아까 말씀드린 암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자입니다.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40% 정도는 인간이 원래 우리 선조부터 원래 인류 선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유전자 이외에 40% 정도는 레트로바이러스가 우리 인류 선조의 생식세포에 계속 감염함으로써 우리 생식세포, 선조들의 생식세포 유전자에 삽입이 돼서 지금까지 후손에게 물려준 레트로바이러스 유전자들이 우리 인간 유전자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유전체의 40%는 인간 것이 아니라 레트로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이라는 거죠. 얘네들이 그럼 무슨 역할을 했을까? 아직 할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보면은 인간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영양막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태반에. 이 영양막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에 많은 핵이 있는 다핵세포로 이루어지는데 이 다핵세포를 만들 때 바로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인류 초기 선조는 임신을 해도 지금 현재의 이러한 임신 형태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굉장히 다른 형태의 임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몸 안에 있는 레트로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장내세균이라고 들어봤죠. 장내 미생물, 우리가 마이크로비옴이라고 하죠. 이 마이크로비움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장내 미생물에 감염하는 바이러스들이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 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포와 비슷한 정도 수의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있고 또 그 박테리아들의 감염에서 박테리아의 수를 조절하는, 박테리아의 종류를 조절하는 또 바이러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존재하느냐, 어떠한 종류의 박테리아에 감염하는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들이 결정이 되고 그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들의 건강이 결정이 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지구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르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새로 속속 인류와 만나게 됩니다. 산림을 파괴하게 되고 광산을 만들고 숲을 파괴해서 농장을 만들면서 인간이 들어가게 되고 인간이 만나지 않았던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 박쥐들, 동물들을 만나면서 곤충들을 만나면서 인간에게 접촉하지 않았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몰랐던 많은 바이러스들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바이러스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재단에 재단에다가 도네이션을 했고 그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빌 게이츠 재단에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죠. 혹성이 충돌한다든지 화산, 지진, 어떤 자연재해가 있다든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아마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크다라는 유튜브 강연을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은 요 유튜브 주소를 가서 한번 보시고 바이러스가 과연 인류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네. 첫 번째 제가 보여지는 질문이 바이러스도 미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있죠. 바이러스는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네, 생물이라는 데피니션, 그 규정, 정의가 있습니다. 생명체라면은 어떠한 것들을 조건들을 충족해야 된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식을 해야 한다. 여러 개 에너지 대사 합성 경로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어떤 생명체도 어떠한 조건에도 사실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또 생명체 조건에 부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러스가 생명체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근데 미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생각한다면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그거는 틀린 답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숙주에 감염을 하면은 그때는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모두 발휘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호스트에서 나와서 바이러스 파티클로 존재할 때는 우리는 생명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숙주에 감염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디베이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위로 가면은 미래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여러 가지로 인류가 도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공기에 노출되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있나요? 바이러스는 감염 경로에 따라서 좀 에어본, 즉 공기 전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에어본 인펙션이라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죠. 근데 에이즈 바이러스는 감염 경로가 주로 이제 보통 3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혈을 통해서,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았을 때,
답을 말하자면 공기 전염은 안 됩니다. 네, 공기에 의해서 감염은 되지 않습니다. 뭐 같이 수영을 해도, 같이 식사를 해도, 뭐 악수를 한다고 해서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수열,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수열 또는 왜 우리나라는 주사기를 구입하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 뭐 이렇게 주사기를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없죠. 근데 이제 외국에는 주사기를 구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주사기를 공유를 합니다. 근데 마약하는 사람들 중에 에이즈에 걸려있던 사람이 마약을 놓고 이거를 옆에 사람이 나 좀 줘 해서 그 사람이 가져가서 또 그거를 마약을 놓는다면은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할 때 모유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델리버리, 출산을 할 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성관계를 할 때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공기를 통해서 전염은 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체내에 존재하는 건가요? 네, 바이러스 아까 구조를 보여드렸는데 바이러스는 워낙 우리 주변에 바다처럼 널려 있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또는 접촉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생식기라든지 우리 노출되어 있는 곳을 통해서 점막세포로 접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나 어떤 분자들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들과 궁합이 맞아서 잘 결합이 된다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어떤 세포들과 결합이 되고 또 더 궁합이 잘 맞아서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을 하게 된다면 바이러스가 그 숙주에 감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바로 그런 궁합이 안 맞아서 우리 접촉이 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수많은 바이러스들 중에 궁합이 맞는 그러한 분자 구조가 서로 접점이 있어서 바인딩을 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우리 세포가 그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이 적용이 된다면 바이러스가 전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우리 인체에 감염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 바이러스들이 우리 인체에 감염을 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밀림에 있는 아직 우리 인체와 접촉하지 않았던 바이러스들은 모르는 것이죠. 당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한 삼림의 파괴, 무분별한 인간이 그런 것에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인류 문명 사회와 접촉이 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또 질문을 지금 아직 하나 정도의 질문을 더 아닌가요? 아직 몇 개 질문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는 인류가 처음 지구상에 나타났을 때부터도 줄곧 인류와 함께 있어 왔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구의 탄생이 되었다고 했고, 지구의 탄생이 되었을 때 어떠한 생명체도 있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유기물들이 생겨났고, 지구가 식으면서 그 유기물들이 생겨나면서 생명현상의 기본인 어떤 복제가 가능한 유기물들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겨난 생명체로서의 특징, 생명체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복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생명체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가장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RNA 조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NA 조각이 어떠면은 여러 가지, 거기에 이 RNA 조각이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은 그 RNA 조각이 생명체로서 아마 처음 나타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단백질과 융합을 해서 또 다른 DNA를 갖고 있는 생명체, 아주 원시 미생물이겠죠. 단세포 생명체들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하면서 그러한 원시 미생물, RNA를 가지고 있었던 또는 DNA 조각을 가지고 있었던 단세포 생명체들이 고등세포에 감염을 했을 때 이것이 아마 바이러스의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또는 진화가 된 고등세포, 식물세포나 동물세포에서 유전자 조각들이, 염색체 조각들이 우연히 단백질을 싸고 나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유전자 조각들이 아마 바이러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기원은 양쪽입니다. 바이러스가 먼저냐, 고등세포가 먼저냐, 또는 이것은 아직 과학자들도 규명하지 않은 것이고, 하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 원생동물, 박테리아, 바퀴벌레, 인간까지 모든 생명체에 감염하는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류라는 원시 인류 조상이 지구상에 출현했을 때 당연히 바이러스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 관련 직업군에는 연구원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연구원 말고 당연히 바이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백신을 생산한다거나, 그러니까 연구원이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다양한 제약 산업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하지 않고 생산을 한다든지 이러한 직업들도 있을 것이고, 예. 지금 제가 막 생각나는 직업군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네요. 또는 아까 그 바이러스 그림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어느 세포에 감염을 해서 이게 블러드 스트림, 핏줄을 어떻게 타서 어떤 조직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일러스트레이팅 하는 그러한 직업군들도 굉장히 요즘에 각광을 받는 직업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많은 그러한 그 동영상, 애니메이션 동영상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그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바이러스들을 아주 그 디자인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손을 보는 그러한 직업들도 있고, 네. 또 질문을 보면은 선생님, 이 지구상에서 딱 한 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하면 어떤 바이러스를 선택하실 것 같나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저라면, 지금 현재라면, 물론 이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라면은 더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인류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바이러스라면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건 2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은 20년, 한 15년 전부터 WHO를 비롯해서 많은 보건 관련 전 세계 기관들은 아마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종 인플루엔자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일 거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수없이 많은 변종들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SARS-2 바이러스 이외에도 감기를 일으키는 4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또 20년 전, 18년 전에 SARS-1 바이러스가 있었고, 또 수년 전에 메르스 바이러스, 중동 호흡기 중증 바이러스들이 있었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도, 우리 인류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보면은 제일 많은 종류가 R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입니다. 그 R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서 그 유전물질 RNA의 크기가, 즉 염기서열을 가장 많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즉 수없이 많은 변화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훨씬 더 복잡해서 인간이 대처하기 힘들고, 이러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바이러스 중에 가장 변이가 심하고 가장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가장 많은 종류의 생명체에 감염을 하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라면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아마 5년 후, 10년 후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하겠죠. 네, 또 다른 질문을 보면은, 우리나라 바이러스 관련 학과가 많은가요? 어떠한 생물학, 바이오 관련 학과를 가더라도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나 공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웬만한 생물학 관련 학과에는 바이러스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러한 연구를 하시는 이제 랩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다고 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부터 바이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게놈, 유전체 연구,
또 뇌과학 연구, 줄기세포 연구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대학에 많은 관련 학과가 생겼는데 바이러스와 관련된 투자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생물학과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사실 바이러스학 전공하시는 정말 전공을 하시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학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연구가 융합된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좀 진입 장벽이 높은 학문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관련 학과 또 관련 연구가 활성화가 되고 많은 연구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은 더 많은 그 관련 교수님들이 채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관련 학과를 찾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아마 또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생명체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자, 돌연변이라는 것은 유전체 염기서열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자, 유전체 염기서열의 변화는 유전체가 일반적으로 복제할 때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있고 복제와 관련 없이 일어나는 돌연변이들이 있습니다. 자, 복제할 때 일어나는 돌연변이는 우리가 유전자들이 복제할 때는 거기 폴리머레이즈, 중합효소라는 단백질들이 담당을 합니다. 자, A는 T로, C는 G로, 이거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그런데 모든 일은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량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도 불량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에도 100% 생명현상이 맞는 메커니즘, 맞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잘못된 작업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99%가 맞는 반응이 일어나고 1% 이하의 반응들이 잘못 일어나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잘못된 반응이 큰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지만, 자, DNA 복제도 대부분은 정확하게 일어나지만 아주 확률적으로 잘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는 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화라는 게 없는 것이고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진화라는 게 있는 거고 또 돌연변이는 우리는 그러한 복제할 때 돌연변이를만 생각하지만 복제와 관계없는 큰 돌연변이들이 있습니다. 염색체 조각이 잘라져서 다른 염색체가 붙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큰 조각의 염색체가 복제가 돼서 듀플리케이션, 투카피가 되거나 아버지한테 한 카피, 엄마한테 한 카피가 돼서 원래 두 카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카피만 있고 어떤 사람은 세 카피가 있고 이러한 돌연변이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전자는 DNA는 안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DNA가 유전물질이 된 이유는 하나는 DNA가 안정하기 때문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즉 RNA보다는 안정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DNA가 대부분 생명체의 유전물질이 된 거지만 DNA는 안정하지 않습니다. RNA에 비해서 안정하지만 안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돌연변이들이 일어납니다.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에서 수없이 많은 돌연변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진화를 하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노화와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세포와 나이가 먹어서 갖고 있었던 세포가 유전체가 다릅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래서 바이러스 역시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복제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한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또 다른 질문을 보면은 예, 질문이 제가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인간에게 감염되는 레트로바이러스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네. 인간에게 감염되는 레트로바이러스는 가장 대표적인 게 HIV, 즉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HTLV1, 2라고 해서 T셀 백혈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체의 면역세포 중에 하나죠. T셀. 그 T셀의 숫자를 암세포로 만들어서 T셀의 숫자가 암세포가 막 증가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감염하는
인간에게 감염하는 레트로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네 종류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T셀 류키미아, 그러니까 T셀 면역세포에 그 백혈병을 걸리게 하는 바이러스가 2종류가 있고,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2종류가 있습니다. HIV1, HIV2, HTLV1, HTLV2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종류가 있습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에이즈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암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백혈병도 일으키고 다양한 암을 일으키죠. 예. 아마 또 하나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죠. 사람은 동물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나요? 당연히 사람도 동물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죠. 사람한테 증식돼서 나온 바이러스가 동물 세포에도 감염할 수 있는 그 단백질 형태를 갖고 있게 되면은 당연히 감염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동물에서 사람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 있어서 저도 기쁘고,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